부산은 지금 부산국제영화제가 한창인데요. 영화제 열기가 최고조였던 지난 주말 아찔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현장에 최용수 프로듀서가 다녀왔죠. 네, 바로 서면 사격장 총기 탈취 사건입니다. 다행히 범인은 검거됐습니다만 하마터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모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대한민국을 놀라게 했던 실탄 사격장 총기 탈취 현장에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던 토요일 아침. 서면 일대 수십 대의 경찰차가 줄을 서 있습니다. 부전동의 한 실내 사격장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한 남성이 여주인을 칼로 찌르고 권총과 실탄을 훔쳐 달아나면서 부산 시민의 안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저는 지금 총기 탈취 현장 사고가 있었던 부전동 사격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 최고의 번화가. 건물 2층에 위치한 사건 현장은 범인과 여주인이 벌인 사투의 흔적으로 어수선합니다. 바닥에 흥건한 핏자국이 끔찍했던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범인은 발사대 잠금 장치를 풀고 권총과 실탄 19발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 경찰이 본격적인 범인 수색과 경비에 들어간 시각, 시민들이 바짝 긴장합니다. 아침에 소식 언제 제일 먼저 들었습니까? 아니 1시간 전에. 1시간 전에? 네. 머리가 다 쓰죠. 사람을 그 칼로 찔렀다는데. 네. 실탄을 들고 나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뭔가 무시무시한 짓을 저지르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혹시나 돌아다닐까 봐. 돌아다닐까 봐? 네. 위험천만한 총과 실탄을 너무나 쉽게 도난당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살상 무기를 든 범인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는 기막힌 사실에 시민들은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저렇게 총기 탈취가 있어서 사고의 가능성이 발생하는구나. 총기를 소지한 채 시내를 활보했다는 것은 굉장히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안한 거죠. 경찰이 이례적으로 공개 수사를 펼치자 수많은 취재진이 사건 현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전국에 무전으로 하는 동시에 범인 실시간 휴대폰 주적으로 도주로를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는 SNS를 통해 발빠르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낮 12시 30분쯤 경찰이 어디론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용의자를 발견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후 1시 35분, 마침내 택시를 타고 가던 용의자를 경찰이 검거합니다. 조사 결과 범인은 폐쇄회로 TV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수영역까지 걸어서 이동했으며 이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다 기장에서 검거됐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드디어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입니다. 범인은 우체국을 털기 위해 사격장에 총을 훔쳤다고 해서 시민들을 또 한 번 아찔하게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실내 실탄 사격장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부산 시내의 한 사격장을 찾아 점검해봤습니다. 사격장 업주는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격장들이 최초에 만들어지게 된 주 타켓이 우리도 모든 보고들이 보면은 일본 관광객이 근데 그 일본 관광객이 옛날에 비하면 10분의 1로 거의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인력이 줄게 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과 제주를 비롯해 부산 시내 4곳까지 모두 14곳의 실내 실탄 사격장이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색적인 데이트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실내 사격장. 도심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크고 작은 사건도 끊이지 않습니다.
사격장의 안전관리와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산진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일지에는 탄피수까지 꼼꼼하게 적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 사격장 점검에 대한 방망은 의외로 느슨했습니다. 법률에는 연 2회 점검이라고 나와 있고. 아, 법률은 연 2회밖에 안 돼요? 네네, 그래 돼 있고 이제 경찰 업무 편람에 저희 경찰서는 5월 1회 점검, 지구대는 주 1회 순찰. 법률에 따르면 정기 점검은 겨우 1년에 한 번. 또한 관리자를 둬야 한다는 내용뿐 인원수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법령을 어길 경우 사격장의 허가가 취소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가벼운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뿐 처벌이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제가 업무를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안전관리와 부실한 관리 규제 아래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번 사건이 제2, 제3의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그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 실탄 사격장에 대한 어떤 설치 또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범시민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위치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죠. 특히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법령을 좀 개정을 해서 시설 규정을 보다 더 강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총기와 관련된 사건, 사고 어디 먼 나라 얘기인 줄로만 알았는데요. 우리나라가 총기 안전국이다. 이런 말도 이제 옛말이 될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현장에서 수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느낀 소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변에 총기가 그렇게 많이 보관돼 있는 것도 잘 몰랐었고 그 총기와 실탄이 어쩌면 그렇게 쉽게 도난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많은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총기는 조금만 잘못해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무기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 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경찰청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사격장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총기 안전관리 역시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안전고리 잠금 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게 한다거나 사격장 내 관리자는 반드시 2인 이상 근무해야 하고 일지를 작성하는 관련 규정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처방이 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겠습니다. 자, 최영수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는 10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임산부의 날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날인데요. 이후 정부는 출산 장려금 지원을 비롯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꼴찌 수준. 부산의 출산율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난임 부부인데요. 부산나우에서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부부 7쌍 가운데 한 쌍은 난임 부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결혼 8년차 주부 전지은 씨. 추석 차례상 준비로 분주합니다. 가족이 모여 전부치기가 한창입니다. 새내기 엄마 지은 씨. 음식을 하다가도 아이가 울면 곧장 달려가 아이부터 돌봅니다. 이 아이는 이들 부부에게 특별한데요. 전준 씨 부부가 아이를 낳기까지는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 더 힘든 부분도 있는데요. 그게 되게 즐거워요.
아이가 있어서 뭔가 할 일이 조금 더 늘어나는데 그 일 때문에 더 즐거워요. 전준 씨 부부는 결혼 3년 차에 난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졸려요. 이거 이후 임신을 하기까지 4년간 총 1번의 인공수정과 3번의 체외 수정 시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이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 나도 매일 이제 생리를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거 안 된다는 그런 걸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선 딱히 누군가 둘 중에 한 사람 안 되는 사유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막연히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되겠지 하다가 이게 시간이 한 4, 5년 지나면서는 거의 좀 포기 비슷하게 되면 정말 좋겠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어쨌든 우리 둘이 즐겁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원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사무실이 분주한데요. 지은 씨는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 씨가 일을 하기 전에 꼭 빠지지 않는 것. 바로 책상 위에 붙어 있는 아이 사진을 보는 것입니다. 딱 자기 아버지입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지은 씨 아이는 유명 인사. 회사에서 지은 씨 아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동료들은 아이를 낳기 전보다 아이를 낳고 난 후 지은 씨의 모습이 몰라보게 밝아졌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 골고루 닮고 얼마나 동아리를 잘하는지 요즘에. 지은 씨는 불안했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키가 좀 커야 될 것 아이가 있어서 사실은 일도 하고 아이도 기르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제 아이가 있음으로 해서 아이 관련된 사고나 이런 거에 관심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또 업무적으로도 저한테 이제 아기 엄마니까 아기 상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래도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부산의 난임 진단자는 12,000여 명. 난임이란 건강한 부부가 1년 동안 피임 없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평균적으로 부부 7쌍 가운데 1쌍은 난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난임의 환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임 환자들은 아이를 가지기 위해 크게 2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남성의 정자를 채취해 여성의 자궁내로 주입하는 인공수정과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해 수정시킨 후 자궁내로 주입하는 흔히 시험관 아기라 불리는 체외 수정입니다. 하지만 인공수정과 체외 수정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비급여 항목 때문에 정부는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소득과 연령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횟수와 금액 또한 제한하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들은 정부의 지원 수준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지원 사업이 끝난 경우 그런 경우는 시험관하기 시술 횟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어려운 케이스나 나이가 아주 많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어떤 분들은 10회 이상 시도하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러면 4회 이상 5회부터는 순수히 자비로 이 시술을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죠. 보건복지부의 최근 8년 난임 부부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난임 부부들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시술하는 데 사용한 진료비는 작년 한 해만 해도 약 249억 원. 게다가 이 비용이 해마다 10% 이상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결혼 5년 차인 이수진 씨. 그녀는 3년 전 난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난임 판정 이후 주변에 좋다는 산부인과는 모두 찾아다니며 임신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은 것 외에도 그녀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임신에 도움이 되는 약을 꼭 챙겨 먹는데요. 이제 약을 먹는 일은 그녀에게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어떤 종류의 약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일단 먹으면 좀 좋다고 권해주는 그런 영양제들을 종류별로 좀 먹고 있거든요. 비타민제도 있고, 뭐 유산균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아사이벨리블루. 또 이게 항산화 많이 들어있다 하니까 또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의원에서 자궁 쪽에 따뜻하게 좋다라는 거 이렇게 한우로 만들어져서 하루도 하나씩 먹고 있거든요. 또 먹고. 하루에 한 몇 종류를 드시는 거예요? 한참 준비할 때도 10가지씩 먹기도 하고 그전에는 좀 작게 먹기도 하고 보통은 10가지 먹는 것 같아요.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무려 6번의 체외 수정 시술을 받았는데요. 체외 수정과 체외 수정을 받기까지 여러 차례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몸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수진 씨의 몸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체외 수정을 하다 보면 가베란을 시키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복수가 찬다던가 이제 뭐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복수가 차버리면 그때는 생명까지 지장이 갈 수 있을 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앰뷸런스 차 타고도 병원도 가고 많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직장생활 하니까 또 회사도 못 나가게 되고 몇 달씩 병가 내면서 시험관을 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몸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 또한 컸는데요. 이수진 씨 부부가 난임 시술을 받는데 쓴 비용만 해도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시술 비용을 마련하기란 버거운 실정입니다. 시험관이 처음에 뭐 할 때 한 번만에 된다고 하면 그 돈 300만 원, 400만 원 얼마인지 할 수 있죠. 한 번만에 끝나지 않고 2번, 3번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솔직히 아무리 제가 맞벌이를 해도 신랑 보기도 미안하고 저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으니까 또 신랑은 무슨 소리 못하지만 서로 그런 스트레스가 적잖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난임 부부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혼 12년 차 박연주 씨 부부, 연주 씨 부부도 난임 부부입니다. 살던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옮기면서까지 임신을 위해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쓴 돈만 해도 1억여 원, 결국 아이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맞벌이를 하거든요. 근데 돈이 모이면 병원을 가게 되고 모이면 병원을 가게 되고 이러다가 솔직히 대출까지 저희가 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근데 이게 정말 옳은 방법인가 둘이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둘이 애기는 포기하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아이를 포기한다고 했을 때 주변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당시에는 과연 잘한 결정일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반대 엄청 심했죠. 그런데 부모님하고 같이 저희가 아이를 놓고 그리고 키우는 돈은 차라리 미래를 생각해서 저희 둘이한테 투자하고 하는 게 더 낫다고 결론 짓고 그렇게 설득드렸어요. 남편분은 그래도 아이 생각 조금씩 안 드세요? 글쎄요, 전에 아이 가지려고 아동가동 그럴 때는 지나가는 애들만 봐도 막 귀엽기도 하고 짜증이 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아이 포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아이들이 더 귀여워 보이고 생활도 더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난임 여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인 시선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난임 기간 중 스트레스 유발자 1위는 주변인이라고 조사됐는데요. 이로 인해 우울증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들은 주변의 시선을 벗어나서 그들끼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37살인 직장인 김하경 씨. 현재 임신 8개월입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진료를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그녀가 진료를 받을 때는 항상 그녀 옆엔 남편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앉으세요. 네. 지금 시기에 제일 필요한 거는 마지막에 이제 자연분만 건강하게 잘 출산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힘을 줘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자궁 자체가 수축 이완을 하면서 아기를 밀어내주면서 골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허리는. 김하경 씨 부부도 난임 부부였습니다. 하경 씨는 어렵게 임신도 했기 때문에 임신 초반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심리치료와 난임 시술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여성 10명 중 9명은 심각한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겪고 있는 부부들의 공통적인 부분일 텐데요. 이제 주변 지인분들이나 친척분들, 가족분들께서 이제 관심의 표현으로 이제 만나볼 때마다 이제 뭐 아직 아기가 없느냐 이렇게 이제 쉽게 말을 이제 걸고 또는 걱정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이제 당사자분들로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 들으면서 오히려 더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증상을 겪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녀의 남편은 임신이 되지 않아 우울해 있던 하경 씨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를 위해 온라인 카페를 개설했는데요. 어느새 회원 수만 해도 1000여 명이 넘습니다. 하경 씨는 카페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예전에 밝고 쾌활했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와이프도 이제 일단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제 우울증이 또 많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제 왜 거기에 또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러면 보통 사람으로 많이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계기가 이제 이 사고 작품 제가 만들게 된 계기죠. 어쩌면 와이프 반 제가 이제 사람을 좋아하고 이제 하니까 그거 만드는 반 해서 그렇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와 같은 비슷한 사람들 있으면 들어오셔가지고 또 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만든 거라고. 거듭되는 실패와 그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받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감내해야 하는 난임 부부. 난임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가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부들보다 단지 조금 늦게 아이가 찾아오는 것뿐인데 우리 사회는 그들을 편견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네, 직장 다니면서.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결혼했는데 임신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뭐래든 사회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좀 약간 그 오픈되어 있지 않다라는 느낌?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해를 좀 해줬으면 하고 뭐 좀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뭐 당사자도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 나는 이래 해서 이래 했는데 뭐 난 좀 늦을 뿐이야. 그냥 그렇게 말하면 뭐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둘이 아닌 3명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전준 씨 가족. 결혼 7년 만에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지난해 부산시 합계 출산율은 1.09명. 시의 정책을 보면 일단 아이를 낳은 후에 뭔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대부분.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 마련도 꼭 필요합니다. 난임이라는 게 부부가 어떤 어두운 터널 안을 지나가는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터널이 얼마나 길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게 더 힘들고 근데 분명히 그 끝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더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취재는 전국 최초로 한방 난임 사업에 참여한 난임 부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난임 부부는 자신의 목소리와 얼굴이 그대로 나가는 것에 동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거겠죠. 그들은 난임이 더 이상 부끄럽다거나 숨겨야 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난임은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회 문제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부산시는 난임 부부들을 위한 보다 더 실질적인 정책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